자, 우리 행정학 두 번째 커리큘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얼굴을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 뭐 첫 만남이니까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끄러우셔서 소리를 안 내시고 이제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 행정학이라는 과목 처음 한번 접해 보면서 이게 상당히 행정학이 방대하고 또 중구난방이고 참 이게 법처럼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잡히지 않고 뭔가 이제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커리큘럼부터는 우리 시험 문제에 더더욱 집중해서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동안 배웠던 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를 보면서 점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실 건데 뭐 행정학 내용은 너무너무 방대하고 개념은 어렵지만 문제가 단순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좀 개념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내 성에 찰 정도로 이해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문제가 잘 풀리실 거예요. 이게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에 잘 맞는 분들도 계시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객관식의 요령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좀 이 행정학이랑 잘 안 맞고 객관식 요령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객관식은 출제 포인트가 워낙 명확하고 OX 판단 이건 또 명백하게 OX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출제하고 OX 판단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커트라인 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것도 뭐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70점, 80점 이렇게 넘겨두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다른 수험생들보다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70점, 80점을 맞으면 또 의미가 없죠. 우리 또 2차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나뉘어져 있고 1차는 절대평가 이런 시험에서 뭐 전략은 1차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확실하게 커트라인을 넘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 어렵고 뭐 기준이 불명확하고 또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앞 커리큘럼부터 계속 쌓아드리는 거 이것만 충실하게 강의 듣고 복습 이것만 잘 해오셔도 뭐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문제들이 풀려요. 또 시간 내에 또 우리 커트라인을 충분히 넘게끔 대부분이 풀립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이 뭐 처음이니까 힘들고 이게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 너무 또 양도 많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막상 내가 많이 까먹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잘 되네. 생각보다는 또 기억에 많이 남아있네. 확인하면서 조금 더 안심도 되고 또 쌓여가는 거죠. 실력이 쌓입니다. 뭐 세 번째는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집중적으로 기출문제 보면서 더 빠르게 한 바퀴 또 돌릴 수 있고요. 뭐든 이제 처음이 가장 오래 걸리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돌려놓으면은 두 바퀴, 세 바퀴는 훨씬 수월하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강 듣는 분들 중에 이제 행정학이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커리큘럼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공부 계획을 다시 잡아 드릴 겁니다. 좀 따라오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심화 강의로 여러분들 쌓아온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짧지만 점수는 훨씬 더 빨리빨리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뭐 제가 그동안 객관식 쪽에서만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시험, 다양한 수험생들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동안 이 객관식 행정학에서 이 시험 문제에 맞지 않게 공부하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정말 많이 보면서 뭐 적어도 제 제자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 잘 풀리고 합격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제 강의 교재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수험생이 겪은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한 바퀴를 돌려놓고 나니까 와닿는 부분이 많이 생겼을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연 내가 이 어려운 행정학에서 수월하게 점수를 딸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긴 할 텐데 자 제가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드리는 것이고, 뭐 합격생들 했던 거 그대로 전달드리는 거니까, 아직 합격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작 함께 해오신 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 점수 넘게끔 만들어 봅시다. 이제 제 소개부터는 두 번째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 뭐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양력, 뭐 경력 뭐 간단히만 소개해드리고,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거죠.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뭐 양력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저를 이해하는데 가장 뭐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증하는 뭐 보증서라고 할까요? 그럴 뿐이고, 제가 이제 진짜 추구하는 것은 이왕이면 시험 공부를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단순히 뭐 먹고 산다, 돈 번다, 뭐 그런 수준이면은 뭐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만 했다면은 이 강의를 10년 동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배우신 분들이 또 빨리빨리 합격하고, 또 합격 후기 또 혹은 이제 헤매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이런 합격 소식 전해줄 때 뭐 그 성취감으로 제가 여태까지 계속 강의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보답을 드리고자 저도 이제 최대한 합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계속 거쳐서 또 우리 이제 행정사 시험에 맞게끔 제가 철저하게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보통 이제 행정학 공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행정학 싫어지고, 싫어지니까 또 미루고 점수 안 나오고, 뭐 꽈락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단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오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온다. 그건 이제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를 모르면 시험 공부는 그냥 불가능한 거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 공부는 절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공부하는 데 쏟으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행정학은 사실 무한정해요. 하지만 우리 행정사 시험에 철저히 맞추게 되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바퀴는 처음이니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바퀴부터는 더 줄일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접해본다. 이걸 안 접해보면 행정학이라는 것 자체를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 한 바퀴가 제일 양이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더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점수를 팍팍 올려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행정학이라는 과목 제가 막 엄청 웃기진 않지만 나름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게끔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아무튼 요 세 가지 축약해서 뭐 제 행정학 강의 교재 다 담고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험 공부는 합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차 시험도 해야 되죠. 1차도 다른 과목도 있죠. 그래서 행정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우면서도 근데 또 행정학은 왜 이렇게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 와중에 그런 고민들이 점차 해결되게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사 시험을 좀 같이 분석해 보면서 합격 전략을 짜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두 바퀴째에서는 좀 간단히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요 부분은 그 1단계, 그러니까 첫 커리큘럼 이론 강의 OT는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1단계 이론 강의 OT를 여기서부터는 쭉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걸 이제 참고용으로 띄워놨는데, 여기가 7개의 출제 영역, 크게 7개로 분류하는 거 아시죠? 또 그동안 우리 12회차의 시험이 있는데, 그때 크게 분류해 봤을 때 우리 파트별로는 이 정도 비중을 출제가 됩니다. 파트별로. 그러면 이제 행정학 총론이 딱 봐도 다른 영역에 비해 2배 나오고요. 또 아시다시피 행정학 총론을 이해해야 다른 것들을 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 총론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공을 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론, 조직이론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행정학 배우려면은
이 정책이론 조직이론 모르면 또 배울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 안에서도 양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문제에 나오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처음과 달리 여기는 훨씬 컴팩트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여기 반절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 진도가 일사천리로 쭉쭉 나가죠.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제도 암기 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이해가 필요한 부분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법 제도 암기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머리는 덜 아픈데 대신에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행정한류는 양이 엄청 적은데 비중은 비슷하잖아요. 행정한류가 또 가성비가 아주 높고,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서 또 수월하게 또 공부할 수 있죠. 아무튼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사 시험이 그래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대비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커트라인 넘습니다 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작년 시험 기준으로 똑같은 문제, 그동안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문제가 얼마나 출제가 되는가 보니까 아직은 커트라인에는 못 미치죠.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 쪽 기출문제는 제가 1600문제를 주거든요. 1600문제. 이것까지 다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84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과하죠. 이 점수가 필요하지도 않고 이 점수를 위해 이 많은 문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딘가, 그것도 오른쪽보다는 왼쪽, 철저히 행정사 기출문제 쪽에 가까운 쪽, 여기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딱 요 정도 공부하면은 딱 좋다. 그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년도 시험 문제가 25문제가 추가되면서 총 280문제, 행정사 기출문제가 280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다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죠. 여기서는 이건 행정사에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엄선을 거쳐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커리큘럼부터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같이 보게 될 텐데,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총 408문제입니다. 408문제. 자, 아무튼 이제 408문제니까 빼기 하면은 128문제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는 128문제만. 이건 정말 모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행정사도 곧 출제될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408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들만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행정사 시험에서도 그동안 안 나왔던 게 다른 객관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던 주제가 추가돼서 새로운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제가 모든 문제 분석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 출제 포인트 차례구나. 근데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굳이 이렇게 4배 합쳐서 이 합친 것보다도 4배 되는 그런 분량을 안 보더라도 60점 이상은 가장 확실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문제를 엄선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커리큘럼은 이걸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이걸 다 보는 건 세 번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냥 행정사에 죽어라 반복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약 한 240문제 정도를 보게 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가 중요도 A, B, C가 있습니다. A, B, C. 그 중에서 A랑 B, 이건 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출제 포인트예요. A, B. 그리고 그러니까 행정사 출제된 주제 중 A, B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거든요. 이걸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놓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잡으면 플러스 알파 추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이번 커리큘럼에서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탄한 기초가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기본 강의, 이론 강의, OT를 꼭 다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이신 분들은 행정사 기출문제를 첫 커리큘럼부터 같이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긴 했어요.
이제 OX 형태로, 기본서에 이제 OX 형태로 들어간, 이런 게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구나. 많이 봤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건 진짜 기본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빨리 감을 잡으시라고 기출문제를 좀 띄워드렸었죠. 그래서 좀 접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학은 어렵지만,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인지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면 더 적게 공부하고도 금방 합격합니다. 또 행정학은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들 또 법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법 체계는 뭐 여러 과목들 좀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법의 그 뭐라고 할까요? 리걸 마인드 뭐 이런 것들도 쌓이면서 법 체계가 좀 잡혀 나가는데 행정학은 좀 단독으로 좀 동떨어진 학문 같잖아요. 뭐 이러한 특징들이 좀 심하죠. 하지만 우리 객관식은 OX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만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 시험이 또 굉장히 돌려내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면은 더 적게 공부하고도 금방 점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제가 시험 공부에서 원칙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 끝까지 이걸 잘 지키시면은 가장 빠르게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니까 시험 문제로 도대체 무엇이 나오면 이제 뭐 신공관리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 시험에 신공공관리론 관련된 거 엄청나게 나오더라. 그리고 신공관리론 안에서도 이런 출제 포인트가 엄청나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 무엇이 나오는지 파악하시고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공관리론에서 관료들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한다. 땡!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도입하고 관료들에게 재량권 부여하는 거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축소한다 그럼 땡이네. 이렇게 어느 부분을 출제 포인트로 삼아서 출제하면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시험은 틀린 선지 제가 X선지라고 하면은 틀린 선지 틀리게 출제되는 부분에 틀리게 출제되는 내용에서 틀린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신공관리론에서 관료들의 재량권 축소로 바꾸면 땡이구나. 틀리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옳은 선지들 중에서도 맨날 옳은 선지로 반복 출제되는 것들은 미리 그냥 옳다라고 인식을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이거 맨날 옳게 나오는 건데 하고 바로바로 판단하고 틀린 선지 찾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집중하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집중하자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저하게 출제 가능성에 따라 많이 출제되면 더 많이 반복해서 확실하게 다져두고 적게 출제되면 그만큼 못 보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 강약 조절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더 빠르게 점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게 뭐 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도 필요하고 당연히 정리도 필요한데 이건 제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건 다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생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가 안 되는데 뭐 무지개 색깔이다. 이 무지개 색깔은 빨주 노초 파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뭐 시험 과목들 이런 게 나오더라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교재에 깔끔하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두 개 바꾸면 땡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해랑 정리는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철저하게 특히 이번 커리큘럼부터는 기출문제에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또 제 기출문제집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객관식 시험 통틀어서 저만 쓰는 방식인데 뭐 수험생들 그동안 뭐 합격생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방식이에요. 그냥 객관식 시험에서는 거의 떠먹여주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펼쳐보시면 이해용 해설이 따로 있고 암기용 해설이 따로 있죠. 이 암기용 해설은 오직 뭐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통틀어도 객관식에서는 뭐 저만 쓰는 방식인데 뭐 정말 이제 합격생들이 좋아한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틀린 선지의 틀린 부분을 따로 암기용 해설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틀린 선지에서 뭐 틀린 부분에 취소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간단하게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그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옳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엄청나게 반복 출제됩니다. 그래서 암기용 해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강의 잘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또 교재에 정리된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뭐 너무 유명한 사례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강의 들었는데 쉬는 시간 10분 지나고 나면 3분의 1을 까먹는데요. 뭐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까먹는 건 고민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합격생들이 계속 까먹었으니까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반복하면은 점점 남아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걸 뭐 계획을 뭐 모두가 이렇게 정교하게 짜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제가 강조드리는 당일 복습, 당일 복습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론 강의를 대부분은 수강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이게 한 바퀴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강의 하루에 3시간 듣고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위주로 당일에 복습해 주시면 돼요. 이게 행정사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연령층도 다양하시고 뭐 직업도 다양하시고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직업 있는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일 복습은 무조건 지킵시다. 이게 요 당일 복습입니다. 무조건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최소화 시켜놨어요. 최소화. 이거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더 있으신 분들은 더 한다. 더 한다. 근데 일단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행정사 기출문제 그중에 중요도 A, B 문제를 다 본다라고 그랬었죠. 이게 약 244문제. 60% 정도를 봅니다. 60% 정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적어도 이건 이제 꼭 당일 복습을 하시는데 여기서 기출문제에 대한 오해 하나를 지우고 가야 돼요.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우리가 의례적으로는 기출문제 푼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기출문제를 내가 테스트해야지. 내가 배운 거 잘 풀 수 있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시간 재고 정답 안 보고 읽고 정답 구해보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그냥 우리가 볼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셀프 테스트는 앞으로 각종 모의고사로 실컷 하실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모의고사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컷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내가 실력을 완성해서 테스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풀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푼다가 아니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볼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파악한다. 시험 문제를 파악한다. 근데 뭐 당연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래도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마음속으로 정답 한번 찍어보고 해설 보고 내가 맞았네 틀렸네 그런 거 뭐 해도 괜찮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기출문제 내가 강의 들은 걸로 다 풀어야 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풀어보고 기출문제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방식대로 분석해 나가셔도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시면 제가 강조하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이론 강의에서는 기출문제를 확인했다면 확인. 이런 게 나오는구나.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구나. 확인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니까 확인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하실 수 있어요. 그때 시험 문제 파악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틀린 선제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선제 틀린 부분.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실수록 암기용 해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게 땡 틀리게 바꿔 나오는구나. 어느 부분을 틀리게 바꿔내는구나. 이제 바로바로 떠먹여주는 해설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암기용 해설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정답부터 보는 거예요. 문제 읽고 바로 정답 보고 그러면 정답을 보는 순간 그 1, 2, 3, 4, 5번 선지들이 이건 O고 이건 X고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옳은 선지는 그냥 쭉 읽어가는 거죠. 옳은 거니까.
근데 틀린 선지는 이렇게 암기용 해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내면 틀리다고? 어디가 틀렸지? 암기용 해설을 보니까 취소선이 그어져 있네.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해설이 나와 있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지금 강조드린 것은 최소화시킨 거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더 하셔도 돼요. 이해용 해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이해용 해설 당연히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서 같이 궁금한 부분 찾아보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건 제가 최소화시켜서 꼭 적어도 AP 문제에서 암기용 해설만큼 무조건 확인한다. 그렇죠?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신 분들이 이론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 실강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당연히 이론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진도 범위 제가 딱딱 맞춰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진도표 보면서 대략적으로 진도에 맞춰서 이론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실강을 오셔서 그다음에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강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어차피 이제 인강으로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기는 좀 늦게 시작한 거야. 시험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앞에 제일 긴 거 건너뛰고 빨리빨리 좀 정리해서 뭐 암기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제가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게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되는 분들은 이 객관식 시험에 좀 통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딱 그냥 이론 뭐 정확히 이해 안 해도 문제 보면서 이런 거 나온다고 오케이, 뭐 이런 거 틀리게 된다고 오케이, 이거 이제 딱 귀신같이 파악해서 문제 잘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커트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게 통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는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내가 객관식에 대해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빠릿빠릿하진 못하다. 또 행정학도 한번 이게 들어보세요. 들어보니까 심화 강의라서 너무 빠르고 기출문제 잘 안 들어오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론 강의 듣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것만으로도 점수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론 강의 당일 복수 열심히 하시고 심화 강의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든 기초를 탄탄히 두면 그 다음이 빨라집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쌓아 올리는 건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조급한 마음에 기초를 튼튼히 안 하고 내가 빨리 이걸로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고생이에요, 계속. 그리고 강의 들을 때도 괴롭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론 강의랑 당일 복습만 제대로 해도 60점 이상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론 강의 당일 복습만 제대로 해도 60점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계속 까먹고 다른 과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커리큘럼이 있을 뿐입니다. 까먹은 거 재생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론 강의 당일 복습만 해도 제대로 해도 점수는 나오는 거니까 뭐 절대로 조급한 마음에 어마어마한 점수까지도 날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좀 바탕이 돼야 심화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이론 강의, 심화 강의 동시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복습량이 좀 많습니다. 이제 두 커리큘럼을 한 번에 좀 같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일 복습으로 이게 제가 이론 강의 때 시키는 당일 복습입니다. 당일 복습으로 이론 강의 당일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 네, 2일 복습으로 다음날 복습으로 심화 강의 복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이론 강의랑 심화 강의를 동시에 나가시는 분들은 복습 이렇게 최대한 따라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강 들으신 분들은 동시에 하는 것도 비추고 이론 강의 먼저 이론 강의 당일 모습 빨리 끝내시고 심화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마다 너무 특성이 다르고 또 베이스가 다르고 시험 공부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꼭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 그동안 이렇게 기본서에서 기출 OX 대부분의 출제 포인트는 OX 형태로 좀 파악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론 강의 때는 제가 당일 복습, 2일 복습 이렇게 가이드라인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제일 중요한 거 본 상태에서 이제
행정사 적어도 중요도 A, B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 수강하실 분들은 이론 강의 OT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거기서 다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 들어가 볼 건데 오늘의 목표는 뭐 2단계 심화 강의 적응하시고 우리 기출문제에 더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이 제일 많이 까먹었을 것이고 앞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익숙해지는 시간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이제 많이 잡진 않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8일 24회차 만에 또 한 바퀴를 또 돌리려면은 또 그 다음 날부터는 좀 빠듯해질 겁니다. 자, 기초 체계는 이거는 두 번째는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사드린 정도만. 행정학 총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 비중 가장 높고 이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해를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학 총론 배워보신 분들은 이게 이론이라는 게 뭔가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별의별 이론이 막 등장하죠. 나는 반대세, 나는 생각이 다를세, 별의별 이론들이 막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학은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여기서 많이 혼동이 오는데요. 우리 시험은 특정 이론에 따를 때 OX, 특정 이론에 따를 때 OX를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혹은 그냥 이론끼리 구분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들으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게 느껴졌던 게 뭐 나름 체계가 잡힐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사에서 제일 고민은 정책 이론입니다. 이게 다른 시험은 정책 이론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행정사는 그 정도로 안 나옵니다. 대신에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론 안에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행정사에 아직은 좀 덜 나오고 있는 주제들은 어차피 이 두 번째 강의부터는 행정사 기출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덜 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거, 더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또 파트별로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 부분에 또 집중을 합니다. 이제 조직 이론은 처음에는 이제 조직 생활을 대부분 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괜찮고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조직 이론 문제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이론, 재무 이론은 양이 확 줄어들죠. 아시다시피 정부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듭니다. 근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뭐 사람 한 명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요. 조직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체계죠. 그 다음에 사람도 잘 뽑고 잘 관리해야죠. 인사, 재무, 돈도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 뭐 경영학 같죠. 그래서 행정학 첫 시간부터 배우는 게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 인사, 재무라는 수단적인 측면들, 경영, 민간기업하고 유사한 측면들이죠. 근데 행정이 하는 건 공익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본질적인 목표가 다른 거죠. 행정 환류, 행정사에서 아주 고마운 부분입니다. 쉬우면서도 양도 적으면서도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너무 나와주면 땡큐인 부분. 자, 그리고 지방자치론 마지막에 있고 좀 암기량이 대폭 늘어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출제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조직인사 재무보다는 양이 적으면서 출제 비중이 비슷해요. 나름 가성비가 높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다른 내용들과 달리 좀 별도의 과목 같아요. 우리나라 지방정부 관련된 법제도를 많이 좀 암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요 정도만 이제 두 번째니까 요 정도만 잡고 이제 바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기초 잡으면서 행정의 개념 잡는 시간입니다. 이제 행정 이론의 이해. 여기가 이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행정사가 이 이론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정말 잘 냅니다. 뭐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1, 2, 3, 4, 5번 OX 판단을 해보시오. 이런 문제도 잘 나오고 5개의 선지가 다 다른 이론이에요. 각 이론별로 OX 판단해 보시오. 잘 나오고. 그래서 이 공을 잘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이론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론은 정부 역할을 강조했네. 어떤 이론은 뭐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네. 어떤 이론은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했네. 이런 거 막 배우게 되죠.
정부를 둘러싼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시장과 시민사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론을 배우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 이해가 되고 행정환경 특유의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론을 배우다 보면은 어떤 이론은 효율성을 추구하네, 뭐 어떤 이론은 민주성을 추구하네, 이런 이념도 자연스럽게 또 배우게 되죠. 행정의 역할 역시 뭐 이론별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서 여기서 따로 정리해야 될 것은 행정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규제를 하더라.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뭐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규제. 어떤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의 지나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영업인원 제한, 안 지키면 벌금 규제도 했던 것처럼 정부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관련된 이론들 쭉 파트 1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아주 반가운 부분, 뭐 행정 개념 잡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처음이긴 하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때 보시면 행정사 문제가 행정 개념에 관한 거 굉장히 잘 내거든요. 근데 제가 행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문제를 띄웠어요. 왜냐? 이 기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는 제가 다 띄워드리니까요. 강의 시간에는 기출문제 이거 내 책에서 뭐 필기해야지 하면서 막 찾느라 너무 이렇게 바쁘시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진도 범위는 포인트 단위로 제가 끊기 때문에 몇 번 포인트까지 나갔다.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거기까지 복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것들은 제가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릴 건데 필기할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암기용 해설은 여기 찍 취소선 거져 있을 것이고 여기 뭐 간단하게 해도 달려 있을 것이고 이해용 해설도 다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해용 해설에서도 엉뚱한 거 공부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해놓으면 또 엉뚱한 데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와 관련된 거, 시험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것은 밑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뭐 이것만 이 문제만 좀 13페이지 1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그냥 기출문제집 활용하는 감을 잡기 위해 이렇게 20년도 행정사 문제 1번이고 암기용 해설에 4번 틀렸다고 하면서 여기 취소선 그어져 있고 행정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설이 핵심적인 게 달려 있고요. 그 밑에 이해용 해설 보이시죠? 이제 중요도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은 중요도 A, B, C 난이도 하중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볼 것은 행정사 기출문제 중 중요도 A, B. 그다음에 밑에 뭐 팁도 있네요. 팁은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설명드리는 건데 해설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이제 강의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팁에 구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큼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또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팁에 다뤄놨습니다. 아무튼 뭐 첫 번째 기출문제가 뜬 김에 이렇게 진행된다. 기출문제집 어떻다. 이렇게 한번 감을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행정 개념에 대해서 기본서라고 그랬고 행정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완전 행정 공부하다 보면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2번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어떻게 행정이 명확하게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계,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뭐 단점이 아니라 행정의 범위라는 그 한계 분명하지 않아서 그죠? 당연하죠.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행정이란 무엇인가 넓은 의미도 있고 좁은 의미도 있고 경영과 유사한 측면도 있고 경영과 차이나는 측면도 있고 또 경영과 차이나는 측면은 또 정치랑 유사한 측면이고 이런 것들도 배우죠. 여러 가지 개념하고 비교하면서 행정의 영역과 범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갑니다. 그래서 뭐 행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코끼리 다리, 뭐 코 더듬 조금씩 더듬어 보면서 한참 뒤에야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이 당연한 내용을 우리 시험이 아주 잘 내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이런 게 행정이구나 이해를 해봅니다.
자, 1번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뭐 행정학 배우다 보면은 어떤 이론, 뭐 그래도 생각나실 거예요. 뭐 생태론, 체제론 등등 뭐 환경 중시하는 이론들 있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행정이 어떤 작용을 하더라. 이런 이론들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행정에 대한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어떤 이론은 꼭 객관적인 사실, 증명 가능한 것만 연구해야 된다. 어떤 이론은 그게 말이 되느냐. 인간의 행위에는 뭐 사회현상에는 당연히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행정 개념이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되고 있죠. 당연히 여러 시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 행정은 당연히 여러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기능도 다양하고 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각은 더 다양해지죠. 근데 없다라고 하면 틀렸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주 간단하게 당연하게 뭐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걸 통해서 맞다 행정학 이런 거 다양한 시각들을 배웠었지. 그리고 뭐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정부 혼자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함께 제공하더라. 뭐 거버넌스 시대다. 뭐 이러면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 배우면서 행정이란 무엇인가? 첫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행정학은 이렇게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행정학자도 한마디로 행정이란 무엇이다 정의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참 배우기 난해한 과목이긴 해요. 자,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행정학 개념 정말 다양하게 앞으로 배워나가겠지만 처음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넓은 의미로도 보고 좁은 의미로도 보더라. 넓은 의미라는 것은 이건 목표는 불문하고 또 조직도 불문하고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 간의 협동, 뭐 집단행동, 뭐 관리,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목표를 달성한다. 뭐 그런 행동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정부도 하는 거고 민간기업도 하는 거고 우리 학원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의라고 하면 목표를 좁히는 거죠. 또 당연히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행정 이러면 당연히 협의 행정이겠죠. 우리가 배우는 건 정부가 하는 공익 실현을 위한 협동적 집단 행정이에요. 그래서 민간 조직은 해당이 안 되고 정부 조직만의 행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합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 맨날 이제 뭐 이 정당, 저 정당 말이 다르고 여기 말이 다르고 관료부 말이 다르고 뭐 계속 다양한 사람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거친다라고 하죠. 왜냐? 이 공익이라는 것은 아무도 뭐가 공익이다 규정할 수 없어요. 아무도 공익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함께 합의를 도출하면서 공익을 도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력이 필요합니다. 공익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공익을 실현할 때도 권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체적인 공익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기업도 하는 수단적인 측면과 대비되는 좀 좁은 의미의 행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행정의 본질은 오른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4번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더 공익에 적합하대요. 자기들의 가치, 뭐 이해관계 이런 걸 들어달래요. 그걸 이제 반영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당연히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5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행정의 본질일까요? 그죠? 이게 민간 기업이 국민들한테 뭐 강제적으로 물건 팔고 뭐 권리를 제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은 이런 걸 합니다. 그 이유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국민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민주화되기 전에 뭐 군사 정권이라든가 그때 이제 자기들 권력 지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은 당연히 공익 실현을 위해 권리 제한, 의무 부과라는 이건 이제 민간기업 못하는 오직 행정,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본질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몸풀기. 당연한 내용인데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2번 문제는 안 보는 선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이거 앞에 그대로 있어요. 뭐 환경과 밀접한 관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3번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이거는 다음 포인트에서 지겹게 나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또 나오는 것들은 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국가는 정치 행정 일원론 입장.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이번 시간 끝날 때쯤에도 한 번 더 자세히 보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행정국가 배우고 이번 시간에 정치 행정 일원론 배우고 연결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선지들은 어차피 나오거나 뭐 앞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최대한 집중해 나가시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계속 행정사 문제입니다. 계속. 자, 4번을 보니까 좁은 의미, 협의겠네요. 좁은 의미 행정은 행정부 많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은 공무원만 포함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게 좁은 의미 행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관료제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부 관료제는 그저 정부라는 의미예요.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말합니다. 그죠? 뭐가 중심인지 정부가 중심이니까 좁은 의미 맞네. 그다음에 이제 2번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면 이론 같은 걸 만들죠. 이론이라는 것은 X 하면 Y가 나오더라. 이런 인과관계를 검증하면 이론이 되는 거죠. 검증된 인과관계,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검증하는 과정을 과학적인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론만 만들어서 뭐합니까? 행정학은 정부가 실제 국민들에게 정책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이 이론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행정학은 실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론과 실제 함께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은 이 과학적인 이론, 인과관계 이런 강조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론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좋아해야지. 실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특정 입장이 아니죠. 그냥 뭐 행정학은 당연히 둘 다 연구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연한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행정학 하다 보면 당연해지는 내용들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개념을 이렇게 잡기도 하죠. 과거에는 어땠는데 현대적으로는 어떻더라. 현대 행정하면은 거버넌스. 지겹게 들어봤죠. 이제 대표적인 거버넌스 이론, 신공공관리론, 유거버넌스론 등등등 뭐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이 있었어요.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중심, 유거버넌스론은 시민사회와의 협력. 어차피 다 배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전에는 방금 봤던 과정을 정부 혼자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 혼자 정부기관 보내서 공무원 보내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뭐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정부 혼자서 노력한다고 극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써줬을 때 정부의 부족한 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더 코로나 극복에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아니야 이제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공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 민간 조직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행정은 거버넌스 시대라고 하죠. 이런 특히 이제 신공관리론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시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도 최근에 뜨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건 나중에.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만 잡는 거니까 문제로 요 과거 행정, 현대 행정 비교한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 확인해 보시면 3번.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과 협력적으로 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 그래서 독점한다 땡. 그리고 4번처럼 이건 이제 생략된 게 다양한 조직들,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 간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3번은 틀리고 4번은 맞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협동적 집단 행동은 정부든 민간 기업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협동적 집단 행동을 통해서
사익을 실현하면 민간기업이 하는 경영이 되는 거죠. 근데 공익을 실현하면 우리가 배우는 행정이 되는 거죠. 협의행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 출제 포인트가 경영하고 비교하는 거죠. 경영과 행정은 수단적인 측면은 유사합니다. 수단은 유사하다. 수단은 유사하다. 근데 본질적인 목표가 다르죠. 경영, 민간기업은 자기 돈 많이 벌려고 기업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국민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한 거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이 점이 경영하고의 차이점이 되겠고, 다음 포인트. 경영과의 유사점, 차이점. 이게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포인트인데요. 2번 포인트인데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차이점 구분하는 문제. 뭐 예를 들어 차이점을 고르시오 해놓고 유사점 나오면 땡이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차이점을 서로 바꾸면 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 좀 더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기초죠. 민간 기업은 자기 돈 많이 버는 거지 사익 실현이 목표인데, 행정은 공익 실현하는 거지 본질적인 목표가 다르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차이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고객들에게 강제적으로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권력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익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은 물건을 사거나 살 가능성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행정은 뭐 돈 있는 사람만 고객? 아니죠.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약자여도 돈이 없어도. 이 점이 또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민간기업들은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돈 많이 벌려고 경쟁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음식점들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맛없어요. 뭐 원하지 않는 메뉴를 팔아요. 안 가죠.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대응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하다. 망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영과 비교했을 때 독점적인 환경에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상하다. 아까 뭐 독점 땡 있지 않았네요? 그거는 과거에 비해서 현대행정은 독점성을 줄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이겠죠. 경쟁이 부족한 행정은 효율성, 대응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독점성을 과거에 비해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는 뭐 신공 관리론 등등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근데 민간 기업의 경영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독점성이 강하죠. 항상 뭐 우리 행정학은 비교 대상이 뭔지,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바꾸면 땡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런 표들은 다 기본서에 있는 표들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에도 간단한 표들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기본서 찾아볼 필요가 없게 해놨는데, 여기 큰 표 있잖아요. 좀 그림이라고 할게요. 그림. 시각화된 그림은 기본서에 있어요. 근데 요 시각화된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16페이지 6번 문제 왼쪽 압축 정리를 보시면 이런 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표들은 기출문제집에도 웬만하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용 시각화된 그림은 기본서에 있고, 이제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6번 문제 옆에 이 그림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행정과 경영, 유사점과 차이점 출제하더라.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바꾸면 땡 출제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그림으로 오시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비슷하죠. 수단. 이 수단으로서 배운 게 바로 협동적 집단행동. 이건 민간기업든 정부든 다 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민간기업도 자기 돈 많이 벌기 위해 사람 뽑고 협력시키고, 정부도 공무원 뽑고 협력시키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 관리해야죠. 뭐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돈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관료제를 배운 상태에서 보니까 잘 들어오죠. 관료제가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합리적인 조직이다.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거.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차이점까지 합치면은 유사점에다가 차이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 다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공익 실현과 관련된 내용들, 당연히 뭐 시험 문제가 단어 하나만 가지고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관련된 내용도 출제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만들어준 이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행정과 경영의 비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금 행정 도대체 무슨 뭐 하자는 학문인가? 개념이 안 잡혀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는 풀리는 거죠. 행정의 목적이 공익, 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 여기서 이유는 사익이겠죠? 이건 맞네. 그 다음에 2번 좀 있다고. 3번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 대우 용인되죠? 그렇죠. 민간 기업은 돈을 내야 그 물건을 주죠.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행정과 경영을 비교해 봤을 때 관리적 측면이 강하다. 권력적 측면이 강하다. 뭐 관리적인 측면이야 둘 다 있긴 하지만 권력적 측면, 관리적 측면 비교해 봤을 때 행정 쪽이 권력을 사용하니까 경영 쪽은 그에 비해서는 관리를 더 강조하겠죠. 왜냐하면 권력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본질적인 측면. 바뀌었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제가 1단계만큼 쉬운 예시는 못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상 쉬운 예시를 이번 강의에서 생략하지만 그래도 예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니까 행정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행정학 배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바탕으로 배우는 거니까 이론 정리,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보통 가장 단순화시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있어요. 선출직 공무원 대표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대표들이 있죠. 이들이 정치적 영역을 구성한다고 하고 여기서 정책 혹은 공익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이 결정된 공익, 정책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는 가장 단순화시켰을 때 국민의 대표에 의한 결정을 행정이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배운 행정학은 요 그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익 실현을 위해 행정은 분명히 강제력,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 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법으로 정해준 것만 행정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정부가 함부로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 옛날처럼 머리가 길어 잡아가고 저희 아버지도 머리 기르는 거 아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많이 잡혀갔대요. 잡아가고 그런 것들은 공익과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럼 큰일 나죠. 함부로 국민들에게 권력, 강제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으로 정한 것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행정은 아무렇게나 집행하면 안 되고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경영 민간기업도 법적 규제 받긴 받죠. 하지만 행정보다는 약한 거죠. 권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옳은 선지로 봤는데 틀린 선지로도 막 바뀌어 나옵니다. 문제가 잘 나와서 보는 것도 있고 요 시스템은 행정학 배울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차이점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은 4번은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관리 기법 쪽은 유사하죠. 관리는 유사하다. 예를 들어 조직 인사 재무 이런 게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비용, 인력을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정부도 하는 거고 민간 기업도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뭐가 틀린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법적 규제 측면이 이렇게 옳은 선지, 틀린 선지 다 잘 나옵니다. 법적 규제는 행정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가집니다. 국민들에게 강제력 행사할 수 있는 권력수단을 가지니까 엄격한 법적 규제 하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행정은 민간기업이 잘못하는 것보다 뭔가 행정이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훨씬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죠. 작년 말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겹쳐 있겠지만 정부가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그게 뭐 공항을 관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실수한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국민 전체로부터 비판과 통제를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이 행정과 경영을 비교했을 때 행정만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개 포인트를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3번째 포인트 행정과 정치의 관계까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흥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재밌는 예시까지 들면서 배웠었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 부분이죠.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3번째 포인트는 좀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생깁니다. 3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지루해 하셨던 분들도 잘 집중을 해주시고 자, 제가 아까 옆에다가 그렸던 것을 정치 행정의 관계를 이번엔 좀 더 차이점, 공통점 이렇게 나눠봤는데 행정과 정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정치는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더라. 행정은 집행하는 역할을 하더라. 공익을 결정할 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하죠. 그걸 정치적인 과정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또 다들 가치 판단이 다릅니다. 가치 판단을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가치를 잘 조율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가치 판단을 다 해서 행정에게 시키는 거니까 여기서는 행정은 관리한다,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가치 판단할 필요 없죠. 이미 다 했으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엄밀하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다고 쳤을 때 결정 기능이냐, 집행 기능이냐. 근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뭐 경영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정치적 영역에서 오네요. 뭐 공익 실현, 권력성, 모든 국민, 독점 이런 부분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치랑 행정의 관계에서 어떤 이론은 엄밀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대요. 어떤 이론은. 아니 정치적 영역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행정은 그걸 능률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론이 있죠.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오라고 뭐 대응하기 위한 법을 정해줬는데 행정이 더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나가죠. 어떻게 예방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예방접종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 구체적인 결정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정하는 역할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애매한 영역들이 있죠. 게다가 이런 경우도 생겼어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가치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전문성은 부족해요.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경제 위기 전문가니까 뽑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심각할 때는 이 정치인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행정 관료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하고 집행하고 정치하고 행정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야 안 되는 것이요.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단어가 기억날 겁니다. 구분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구분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아니야. 구분 안 돼. 정치랑 행정 하나요. 일원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2개. 바꾸면 땡 나온다. 출제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더 쉽게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정치와 행정을 분리된다고 보는 게 정치행정 이원론이겠죠. 통합됐다고 보는 게 일원론이겠죠. 그러면 행정의 기능을 집행으로 국한시켜야 이원론이겠죠. 결정, 집행. 근데 행정이 집행하는 건 당연하고 정치적 기능도 하더라. 자, 그래서 집행은 당연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기능, 결정 기능을 강조하더라. 그러면 정치행정 일원론. 그리고 집행할 때는 효율적인 집행, 결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민주적인 결정이 필요하겠죠. 바꾸면 땡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쉬운데 이제 등장 배경 조금 공부할 게 있죠. 그래도 이제 엽관주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사이론에서 엽관주의. 엽관주의 어떻게 배웠더라? 집권정당이 공무원 다 뽑는다. 이 정도 기억나시죠? 집권정당이 공무원 임용권을 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공무원 뽑아서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공약을 말 잘 듣는 공무원과 함께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도 있는데 각종 폐해가 생기죠. 어떤 경우에는 집권정당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공무원들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등등 폐해가 생기면서 정치적 영역에서 행정, 관료들 좌지우지하면 안 돼. 끊어.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랑 행정을 끊고 이제 행정 관료들 정치에서 좌지우지하고 뽑는 게 아니라 시험 쳐서 따로 뽑는다. 실적주의죠. 실적주의랑 정치행정 이원론이 도입이 됩니다. 그에 비해 정치행정 일원론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제 대공황,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은 엄청난 경제 위기였죠.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성은 정치인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행정 일원론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연결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 정치행정 일원론인데 행정이 정치적 기능도 한다라고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이원론 일원론 바꾸면 땡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해봅니다. 쉽죠? 3번 정치행정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원론인데 이원론. 그리고 4번에 정치행정 이원론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4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OX 판단은 쉽죠? 여기 맨날 똑같은 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윌슨 정치행정 이원론,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 이원론 이건 다음 시간에 마저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 정치행정 일원론 물어보면서 경제대공황 나오죠. 뉴딜 정책. 이게 대공황 극복을 위한 정책이죠. 경제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 다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 행정부가 정책 결정 역할까지도 했었던 일원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정책 수립,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수립 역할도 하고요. 정치적 기능, 가치 배분적 기능까지도 합니다. 지금 주어가 다 행정이에요. 행정이 결정까지도 한다는 소리죠. 역시 일원론. 3번에 정치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일원론.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다. 그리고 5번을 잘 보시면 절약과 능률 당연히 추구하죠. 하지만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건 이원론이겠죠. 절약과 능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뭘 원하나 가치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공익을 결정해주면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시간, 비용 절약감도 집행한다. 이원론에서 보는 행정의 기능이 절약과 능률이죠. 일원론에서도 당연히 절약과 능률 필요한데 최고 가치는 아니라 일원론에서는 행정의 기능으로서 정치적 기능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자 이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할 건데 아까 뭐 윌슨 등장했잖아요. 윌슨 이원론, 디목 애플비가 일원론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윌슨 이원론, 디목 애플비 일원론. 뭐 이런 거 이제 처음 배울 때랑 달리 이론은 이론은 바꾸면 땡 나오는 거구나. 바꾸면 땡. 문제를 보면서 더 빨리빨리 우리 시험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가 단순해요. 예를 들어 엽관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엽관주의 폐해 극복이 이원론의 배경이다. 일원론의 배경 땡 이런 건 이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족한 이해는 조금씩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역관주의 뒤에 또 배우잖아요. 자,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정치랑 행정은 분리하잖아요. 뭐 행정을 경영처럼 이해하는 거죠. 경영. 그러면 공행정과 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이 하나다라고 그래서 공사행정 1원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정치행정 2원론,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키면 행정은 경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행정, 사행정이 똑같다, 공사행정 1원론. 반대로 정치행정 1원론은 정치랑 행정이 유사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경영과 달라지는 거죠. 경영과 다르다. 민간기업이 하는 경영은 정적 기능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과 다르다. 그러면 공사행정은 다르다. 공사행정 2원론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뭐 섞어 쓰고요.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단 포인트 3번 개념까지는 우리가 몸풀기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 체력을 회복하시고 이게 행정학이 그 1시간만 넘어도 정말 헬렐레 하게 되는 과목이잖아요.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과목이니까 10분 쉬었다가 또 과학적 관리 죄송합니다. 이제 행정학 기초적인 역사 잡아야 될 부분은 있죠. 그거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